1686년 어느 날 조선 궁궐에 호통 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조선 19대 왕 숙종이 한 신하를 잡아 가두라는 매서운 어명을 내린 것이다. 그 발단이 된 상소문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런 국가의 재앙과 난리는 여인을 총애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여자에 빠져서. 당시 조선에는 수해와 지진 등 재난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 원인이 바로 숙종이 한 여인을 총애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상소문 말미에는 더욱 직설적인 요구가 담겨 있었다. 장녀를 내쫓아서 맑고 밝은 정치에 해를 끼치지 말게 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장녀는 다름 아닌 장희빈이었다. 그녀는 역관 집안의 막내딸로 태어났다. 역관은 조선시대 외교 업무를 담당하는 중요한 직책으로 오늘날의 외교부 장관급에 해당하는 지위였다. 당시 역관의 신분은 중인이었다. 비록 양반만큼은 아니었지만 장희빈은 재력 있는 중인 집안의 딸로서 남부러울 것 없이 잘 자라고 있었다. 한양의 지체 높은 집안에서 태어나 부족함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이다. 그러나 인생이란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다. 어느 날 장희빈의 아버지가 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이 죽자 당연히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다. 중인 집안이라고는 하지만 가장이 없어진 상황에서 가문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았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아 여성이 직접 생계를 꾸려나가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장희빈의 어머니는 고심 끝에 한 가지 결단을 내렸다. 딸을 궁녀로 들여보내기로 한 것이다. 궁녀가 되는 것은 당시 몰락한 중인이나 양반 집안, 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생존 방법 중 하나였다. 비록 자유로운 삶은 포기해야 했지만 최소한의 의식주는 보장받을 수 있었고 운이 좋다면 더 나은 기회를 잡을 수도 있었다. 물론 그런 기회는 극히 드물었지만 말이다. 그렇게 장희빈은 중인 출신의 궁녀로 궁중 생활을 시작했다. 궁녀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다. 엄격한 규율 속에서 왕실을 모시며 살아야 했고 자신만의 꿈이나 욕망은 접어둬야 했다. 다른 궁녀들처럼 평범하게 하루하루 일상을 보내며 살아갔다. 그 누구도 이 평범한 궁녀가 훗날 조선 역사상 가장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시간이 흘러 장희빈이 궁녀가 된 지도 10년이 지나갔다. 20대 후반이 된 그녀는 여전히 다른 궁녀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사람들의 주목을 끌만한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뛰어난 미모였다. 조선왕 조실록에 용모가 아름다웠다고 기록된 것은 궁중 여인 중에서는 장희빈이 유일무이했다. 이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는 실록의 특성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실록은 객관적이고 간결한 사실만을 기록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 실록에서 한 여성의 미모를 특별히 언급했다는 것은 정말 예외적인 아름다움이었음을 의미한다. 1680년 겨울 장희빈의 인생을 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일어났다. 조선의 19대 왕 숙종이 그녀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료된 것이다. 숙종은 당시 18세의 젊은 왕으로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조선을 이끌어가고 있었다. 그런 그가 한 궁녀의 미모에 깊이 빠져든 것이다. 숙종의 장희빈에 대한 총애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시적인 관심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그는 진정으로 그녀를 사랑했고 그 사랑은 주변 사람들이 걱정할 정도로 깊고 강렬했다. 궁중에서는 왕의 이런 모습이 화제가 되었고 곧 궁 밖으로도 소문이 퍼져나갔다. 왕이 한 궁녀에게 이토록 깊이 빠져 있다는 것은 분명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사안이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숙종의 친어머니인 명성왕후였다. 명성왕후는 당시 중전이 공석인 상황에서 왕대비로서 내명부를 이끌던 인물이었다. 그녀는 아들의 이런 모습을 보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왕이 한 여인에게 지나치게 빠져드는 것은 국정에 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명성왕후가 장희빈을 우려하는 이유는 단순히 아들이 여색에 빠지는 것에 대한 걱정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장희빈의 성격 자체를 문제 삼았다. 실록에 따르면 명성왕후는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은 매우 간사하고 악독하다. 주상이 평일에도 기쁨과 노여움의 감정이 느닷없이 일어나시는데 만약 총애를 받게 되면 국가의 화가 될 것이다.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매우 신랄한 평가였다. 명성왕후는 장희빈이 단순히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라 왕을 조종할 수 있을 정도로 간교하고 위험한 인물이라고 본 것이다. 더욱이 숙종의 성격상 감정의 기복이 심한 편인데
그런 왕이 이런 여인의 영향을 받게 되면 나라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판단 하에 명성황후는 결단을 내렸다. 장희빈을 궁에서 내쫓기로 한 것이다. 왕대비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아무리 숙종이 왕이라고 해도 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 더욱이 명성왕후의 판단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었고 신하들도 대체로 왕대비의 편에 서 있었다. 결국 숙종은 마음을 덮을 수밖에 없었다. 그토록 사랑했던 장희빈을 보내야 하는 아픔을 감내해야 했다. 장희빈 역시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궁녀로서 왕대비의 명령에 거역할 수는 없었다. 더욱이 그녀는 중인 출신으로 궁중에서 특별한 후견인이나 정치적 기반이 없었다. 오직 숙종의 사랑만이 그녀의 유일한 의지처였는데 그마저도 왕대비의 반대 앞에서는 무력했다. 이렇게 해서 장희빈은 궁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숙종과 인현왕후가 결혼한 지 5년이 지난 1686년의 일이었다. 그녀가 다시 궁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쫓겨난 궁녀 장희빈을 그리워하는 숙종의 모습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다. 바로 당시 중전인 인현왕후였다. 인현왕후는 현명하고 인자한 성품의 소유자였다. 그녀는 남편이 장희빈을 그리워하는 것을 보고 깊이 생각에 잠겼다. 남편의 마음을 달래주고 싶다는 생각과 함께 어쩌면 장희빈을 다시 궁으로 불러들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판단을 했다. 인현왕후의 결정으로 다시 궁으로 돌아온 장희빈의 운명은 극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숙종은 그녀가 돌아온 것을 진심으로 기뻐했고 이전보다도 더욱 깊은 애정을 보였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인현왕후에게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숙종은 서서히 중궁전, 즉 정비인 인현왕후와의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것이다. 왕의 마음이 완전히 장희빈에게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때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졌다. 장희빈이 숙종의 아이를 임신한 것이다. 이 소식은 궁중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가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이었다. 당시 인현왕후는 결혼한 지 여러 해가 지났음에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후궁인 장희빈이 귀한 왕자를 낳은 것이다. 왕자의 탄생은 장희빈의 지위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이제 궁에서 그녀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왕자의 어머니라는 것은 조선 왕실에서 절대적인 권력과 지위를 의미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숙종의 장희빈에 대한 사랑은 아들의 탄생으로 더욱 깊어졌다. 1689년 1월 궁중에서 또 다른 큰 소란이 일어났다. 숙종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중대한 발표를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신하들은 아니되옵니다. 를 외치며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숙종은 감히 이의가 있다면 벼슬 내놓고 물러가라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숙종이 그날 선언한 것은 바로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장희빈의 아들을 자신의 후계자인 원자로 삼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조선 왕실의 전통과 관례를 완전히 무시하는 파격적인 결정이었다. 원칙상 원자는 중전이 낳은 적장자만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중전인 인현왕후가 아닌 중인 출신 후궁 장희빈이 낳은 왕자가 다음 왕위를 이어받는 원자가 된다는 것이었다. 신하들이 반대하는 것은 당연했다. 한 신하는 중전께서 춘추가 지금 한창인데 이건 너무 급합니다. 중전이 나중에 왕자를 낳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기다려보자고 간언했다. 이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이었다. 하지만 숙종의 의지는 확고했다. 그는 사랑하는 장희빈과 그녀가 낳은 아들을 위해서라면 모든 관례와 전통을 무시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숙종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장희빈에게 또 하나의 엄청난 선물을 준비했다. 바로 그녀를 후궁 중 최고 지위인 정일품 희빈으로 임명한 것이다. 이로써 궁녀 출신 장씨는 비로소 희빈 장씨, 즉 장희빈이 되었다. 이는 조선 역사상 중인 출신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지위였다. 하지만 숙종의 선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대신들을 모아놓고 더욱 충격적인 폭탄 선언을 했다. 실로 종묘사직의 죄를 지은 사람이다. 하루인들 이런 사람이 한나라의 국모로 군림할 수 있겠는가? 숙종이 대신들 앞에서 자신의 정비 인현왕후를 공격한 것이다. 신하들은 아니되옵니다. 전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며 강력히 반대했지만 숙종은 단호했다. 그는 어떻게든 인현왕후를 쫓아내야 했다.
장희빈을 진정한 왕비로 만들기 위해서였다. 결국 인현왕후가 중전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4일 후 장희빈이 조선의 새로운 왕비로 책봉되었다. 이는 조선 역사상 전례 없는 사건이었다. 중인 출신의 후궁이 왕비가 된 최초의 인물이었고 조선판 신데렐라의 탄생이었다. 아무리 후궁을 총애해도 기존의 중전을 내치면서까지 후궁을 중전으로 세우는 일은 없었던 것이다. 이는 조선 왕실을 넘어서 백성들까지 놀랄만한 일이었다. 마침내 중전이 된 장희빈. 그때 그녀는 아마도 조선 제1의 행복한 여인이었을 것이다. 중인 집안의 몰락한 딸에서 시작해서 궁녀가 되었고 왕의 사랑을 받아 후궁이 되었으며 마침내 조선의 왕비가 된 것이다. 그야말로 꿈같은 성공 스토리였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더 큰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다. 장희빈이 중전의 자리에 오른 후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다. 숙종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었고 자신의 아들은 원자로서 다음 왕위를 이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이란 변하기 마련이고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러했다. 숙종의 장희빈에 대한 사랑이 조금씩 식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장희빈에게 전해졌다. 숙종이 젊은 궁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궁녀는 다름 아닌 과거 인현왕후를 모셨던 궁녀였다. 이는 장희빈에게 이중의 충격이었다. 남편의 변심도 괴로웠지만 그 대상이 자신이 쫓아낸 인현왕후와 연관된 인물이라는 것이 더욱 견디기 어려웠다. 설상가상으로 그 궁녀가 후궁이 되었고 임신까지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장희빈의 마음은 질투와 분노로 가득 찼다. 혹시나 이 후궁이 가진 아이가 또 아들이라면 자신의 지위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었다. 결국 장희빈은 참지 못하고 그 후궁을 불러서 마구 때렸다. 이는 왕비로서는 매우 품위 없는 행동이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숙종은 크게 분노했다. 그동안 장희빈을 위해 모든 관례를 무시하고 전통을 깨뜨렸는데 정작 그녀가 이런 추잡한 행동을 보인 것에 실망했다. 숙종의 마음은 이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돌아서기 시작했다. 그는 인현왕후의 복위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5년 만에 대궐로 다시 돌아온 인현왕후. 하지만 이는 장희빈에게는 몰락의 신호탄이었다. 얼마 후 장희빈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는 어명이 떨어졌다. 한나라의 중전이 둘일 수 없으니 중전 장씨의 옥보를 부수고 타고 다니던 가마를 불태워라. 왕비의 상징을 모두 없애라는 명령이었다. 그리고 장희빈을 중전에서 다시 희빈, 즉 후궁으로 강등시켰다. 조선 최고의 신데렐라가 누렸던 5년간의 중전 생활은 이렇게 처참하게 끝났다. 복이 된 인현왕후는 숙종과의 부부 생활을 다시 시작했지만 행복을 오래 누리지는 못했다. 인현왕후는 복위한 지 7년 만에 후사도 없이 3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죽음에 숙종은 대성통곡하며 비통해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만큼 인현왕후에 대한 애정과 죄책감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인현왕후가 죽고 한 달 후 누군가가 숙종에게 충격적인 밀고를 했다. 바로 숙빈 최 씨였다. 그녀는 장희빈이 취선당 서쪽에 신당을 꾸며 인현왕후를 저주했다고 고발한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숙종은 분노하며 직접 장희빈의 처소로 찾아갔다. 장희빈의 처소를 수색하던 숙종의 눈에 유독 한 병풍이 눈에 들어왔다. 그 병풍 뒤를 확인한 숙종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거기에는 구멍이 숭숭 뚫린 한 여인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수많은 화살을 맞아 엉망진창이 된 그 초상화는 다름 아닌 한 달 전 죽은 중전 인현왕후의 것이었다. 이 발견으로 궁궐은 완전히 발칵 뒤집혔다. 인현왕후 저주 사건이 터진 것이다. 분노한 숙종은 이 사건에 관련된 인물들을 모두 잡아들였다. 혹독한 고문이 동반된 국문이 며칠 동안 계속되었고 결국 연루된 인물 중 하나가 저주한 것이 사실입니다라고 자백했다. 국문 결과를 들은 숙종은 인현왕후가 장희빈의 저주 때문에 죽었다고 확신하며 더욱 분노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명령을 내렸다. 희빈 장씨에 대해 뒤선당 서쪽에 차린 신당에 대한 정죄를 내릴 것이니 이는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숙종의 명에 대신들은 발칵 뒤집혔다. 비록 강등되었지만 장희빈은 여전히 세자의 친어머니였다. 세자의 어머니를 죽게 할 수는 없다고 간곡히 말렸다. 하지만 숙종은 장희빈이 죽는 것이 세자를 위한 것이라며 명령을 거두지 않았다. 그는 장희빈의 존재 자체가 세자에게도 해가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렇게 명이 내려진 지 이틀 후 숙종은 장희빈의 죽음을 세상에 공표했다. 1701년 장희빈은 43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중인 집안의 몰락한 딸에서 시작해서 궁녀가 되었고 왕의 사랑을 받아 후궁이 되었으며 마침내 조선의 왕비까지 올랐던 그녀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그렇게 비극적으로 끝났다. 장희빈의 이야기는 조선시대 여성이 도달할 수 있었던 권력의 정점과 그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다. 그녀는 신분제 사회에서 신데렐라 같은 성공을 이뤘지만 결국 그 권력의 기반이 오직 왕의 사랑뿐이었기에 그 사랑이 변하자 모든 것을 잃고 말았다. 또한 그녀의 몰락은 질투와 복수심이라는 인간의 어두운 감정이 어떤 파국을 불러올 수 있는지도 보여준다. 조선 역사상 가장 극적인 삶을 살았던 여인 장희빈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역사의 거울이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